2020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권은 5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권이라고 부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도 시험지에 참 많이 나오는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자유권과 평등권도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행위이다. 협동, 경쟁, 갈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네. 다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크게 3가지가 있죠. 협동, 경쟁, 갈등. 이때 협동이란 두 사람 이상이 만났을 때 서로가 윈, 서로가 좋은 거죠. 경쟁은 한 사람은 윈, 한 사람은 루즈,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긴 경우를 경쟁이라고 하죠. 갈등은 둘 다 루즈, 둘 다 졌어요. 서로 피해를 입은 상태를 갈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협동, 경쟁,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찬반 토론입니다. 여성 고용 할당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남성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여성들을 특별하게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별을 받아왔던 거를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받아왔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뽑는 것보다 여성을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이게 여성 고용 할당제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성 고용 할당제를 하게 되면 여자들은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럼 반대로 여성이 고용이 많이 되게 되면 반대로 남성들은 고용이 적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이거를 우리는 역차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역차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판단 기준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2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은 맞다, 틀리다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가치는 좋다, 나쁘다로 표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한번 표시해 보면 경복궁은 서울에 있다. 맞죠?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OX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겨울철 눈 덮인 한라산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있죠. 환경보호가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보다 좀 좋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가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거나 환경보호가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발전이 환경보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관적 판단, 즉 가치 판단이라 부르기 때문에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알맞게 딱 지은 것은 환율에 대한 내용이네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환율은 1달러당 한국돈으로 얼마, 1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때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면 1달러에 환율이 하락했다고 하면은 500원 이게 하락인 거고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달러에 2,000원 하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어제 1달러당 1,1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달러당 1,300원이 됐으므로 환율은 상승한 것이 됩니다. 환율은 상승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율 상승은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여기가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1달러는 1,1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300원이 됐어요. 그럼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1,1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1,3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1,300원이나 줘야지만 1달러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화의 가치, 즉 우리 돈의 가치는 하락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예컨대 어제는 2달러가 2,2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1달러당 1,300원이므로 2달러는 2,6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00원.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2,600원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근로 3권에 해당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근로 3권. 근로 3권은 다른 말로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로 3권이라고 하는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동자가 되었을 때, 즉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노동 3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사장님에 비해서 노동자는 힘이 좀 많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서로 좀 힘을 합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월급 협상이라든지 복지 협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파업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파업 선언도 가능하고 파업 행동도 가능한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단결권이라고 이게 문제에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정 금액의 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정해진 이자 수익이 있으며 특정 한도 내에서 원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바로 은행을 주로 얘기하겠죠.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예금.
4번에 채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빚을 채무라고 부르게 되고, 신용은 아시죠? 네네. 본인의 신용 등급이라고 있는데, 본인이 돈, 현금이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기를 보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중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문화를 우수하게 보고 다른 문화를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르고요. 자문화 중심주의. 반대로 우리 문화를 안 좋게 보고 다른 문화를 우수하게 바라보는 것을 문화 사대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는 상대주의가 되겠는데요. 문화 상대주의. 이 문화 상대주의란 어떤 특정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시신을 새가 쪼아먹게 한다고 해. 이 장례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해야지. 그래서 요거는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정말 표를 잘 보고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 지역 모두 A당 지지율이 가장 낮다. 아니죠. A당이 45, A당이 40인데 다른 당에 비해서는요, A당 지지율이 높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B당 지지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높다. 가 지역이 40, 나 지역이 25이므로 가가 나 지역보다는 B당 지지율이 더 높다. 당연히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C당 지지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 이상이다. 나 지역은 35인데 가 지역이 15예요. 15의 3배 이상이면은 15의 3배는 45가 돼야 되는데 45 이상이 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 정당 지지율 변화를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이면은 어떤 특정 연도에서 그 다음 연도로 시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2000땡땡년 지역별 정당 지지율로서 지역별로 차이를 표현한 것이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제가 말한 기억은 기술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입니다.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또한 이것은 창업자에게 매우 더욱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창업자, 어떤 회사나 이거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일종의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것이 도전 정신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투자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양한이라고 되어 있죠. 한 곳에 투자하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는 마라 라는 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개념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부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의미는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산 투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다. 당연하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타협의 자세를 가진다. 그렇죠. 어느 한쪽을 너무 주장하기보다는 타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내세워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제한한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건 잘못됐네요. 개인의 권리를 소중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선에서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시행으로 손해를 입게 된 개인에게는 적절한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상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느끼는 행복한 정도를 의미한다. 행복한 정도라고 하네요. 고용안정, 복지제도, 깨끗한 환경 등의 보장으로 높일 수 있다. 고용안정, 적절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복지제도,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의 질이 우수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을 때, 첫 번째, 인간의 공간인식이 확대된다. 그렇죠. 공간인식. 야, 이렇게 머리까지 와보니까 세상이 참 넓구나. 이 지구는 참 넓은 곳이야. 라는 공간인식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비행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쉽게 가게 되니까 상호작용도 활발해질 수가 있겠네요. 맞고요. 세 번째,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바로 통신이죠. 통신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 사진 등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네 번째, 산업구조의 중심이 2차에서 2차 산업으로 바뀐다. 여기서 1차 산업이란 농업, 어업과 같은 것이 2차 산업이고요. 2차 산업은 공업, 산업, 이런 것들, 광업,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이 될 것 같아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농업과 어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보통,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은요, 3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4번은 맞지 않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원은,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시험제 많이 나오는 자원이 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철광석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고, 히토류도 참 많이 나오는 자원이 되겠는데요. 무엇인지 볼까요? 18세기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된다. 증기기관. 고생자 지층에 매장되어 있으며 제철공업의 원료, 제철은 철을 만드는 거거든요.
원료로 이용되는 화석 연료이다. 연료이므로 철을 만들 때, 철을 녹일 때 쓴다는 뜻이에요. 네, 철을 녹이거나 예전 증기기관 때 증기기관 돌리는 연료로 썼던 것은 바로 석탄이 되겠죠. 옛날에 석탄을 이렇게 썼었고 지금도 제철공업에서 석탄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석유 자원도 많이 쓰이고 천연가스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건전지, 전지에 들어가는 용도로 리튬이라고 부르는 희귀한 금속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도 히토류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시기별로 아주 옛날 18세기 산업혁명 때 많이 쓰였다고 그러면 석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이 쓰였다 그러면은 석유, 최근에는 천연가스와 히토류가 많이 쓰인다. 이렇게 시기별로 좀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유무역 확대와 세계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 인하 요구 및 통상 분쟁 조정 등의 법적인 구성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유로운 무역, 프리트레이드,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자유무역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해요. 무역 중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담당하는 기구를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식량자원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량자원은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거는요, 세 가지예요. 밀과 쌀과 옥수수가 됩니다. 이때 밀은 약간 건조한 지역이라든지 약간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그래서 재배 범위가 넓은 그런 작물이 밀이 되겠고요. 쌀은 주로 아시아에서 계절풍 기후에서 많이 자라는 작물이 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수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옥수수는 사람이 먹기보다는요, 주로 동물의 사료로 많이 쓰이는 작물이 옥수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기억은 아시아 계절풍 지역의 대표적인 주식작물로 아시아 계절풍 나와 있으므로 쌀이 되겠고요. 니은은 사료작물과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이용되고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생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료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닭 아니면 돼지 아니면 소 등이 사료로 많이 먹는 작물은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커지고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도시 주변에다가 이렇게 푸른 녹지,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를 다른 말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너무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숲과 나무를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 곳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맞고요. 니은 시가지를 개발한다. 시가지가요, 도시에 도로와 여러가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시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시가 막 커지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만들었다? 이건 아니겠죠? 네. 지금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맞고요. 산업시설 용지다? 아닙니다. 여기는 숲과 여러가지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지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답은 기업,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지하철역, 행정기관 등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NIMBY, 하나는 PIMPY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인데요. Not in my backyard. 이 지역에는 절대로 안 돼. 즉, 혐오 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NIMBY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PIMPY 현상이라고 하면은요, freeze in my front yard. 그것 좀 우리 지역에 좀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정책을 그런 지역 이기주의를 PIMPY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9번의 답은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이기 때문에 PIMPY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발달한 곳에 건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도시가 발달한 곳은 다른 지역보다 더워요. 덥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를 둘러싸고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열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시골에 비해서 도시가 좀 더 더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네, 이런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현상도 지역 이기주의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바나나 현상은 built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othing anybody 이런 뜻인데요. 우리 지역은 건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건축물도 허락하지 않을 터이니 우리 지역에는 그냥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리 인공위성에서 보내온 신호를 종합하여 현재 위치를 측정한다. 활용, 길찾기, 자동차의 자동 항법 장치, 해발 고도 파악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제도는 이 내용은 자신의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위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줄여서 GPS, 즉 위치 정보 시스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GPS, 위치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보통 많이 그래도 수업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1번이나 2번이 참 처음 보는 단어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로아스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한 것을 로하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환경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는 것을 로하스라고 부르고,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요, 쿠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쿠폰을 받으면 돈처럼 쓸 수는 없지만 그 쿠폰으로 특정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쿠폰 같은 제도를 바우처 제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유비쿼터스 제도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걸로 다 연결이 되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들을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내용이 유비쿼터스가 되겠습니다. 궁금하면은요, 진짜 네이버 같은 거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번은 보기가 좀 어려워서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GPS, 위치정보 시스템, 이 단어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국제환경협약은, 이때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기부터. 네. 런던 협약이 뭐냐 하면은요, 런던은 영국의 수도죠. 네, 영국은 섬나라예요. 이 섬나라에서 쓰레기를 바다에다가 많이 버리게 되면 해안가가 쓰레기로 오염이 돼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쓰레기를 바다에
해양에 투기하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쓰레기 해양 투기 방지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런던 협약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바젤 협약이 되겠는데요. 바젤 협약은 유해 쓰레기 국가 간 거래 금지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위험하고 유해한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는 그 나라가 그 유해 쓰레기를 이용해서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발생한 유해 쓰레기는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나라에 보내서 해결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해서 거래를 금지하는 협약을 바젤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런던 협약과 바젤 협약 두 개가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람사르 협약은요 습지 보호 협약이에요. 습지라고 하는 것은 늪, 하천인데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 이런 곳이 습지가 될 텐데요. 이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게 람사르 협약이에요. 그럼 왜 보호를 해야 되느냐? 보통 생명체는요 멸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는 곳이 주로 습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습지를 보호해야지만 이 자연 생태계에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협약을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기후변화 협약은요 바로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운동을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 22번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인구 이동의 요인은 인구 이동이 일어난 원인을 찾는 것이죠. 첫 번째, 개발도상국, 조금 저개발된 국가가 되겠죠.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는요 멕시코부터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데 대체적으로 좀 경제적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소득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풍습에는 고수레가 있대요. 야외에서 식사를 할 때 고수레라고 외치며 첫 숟가락의 음식을 자연의 생물들과 나눠 먹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즉 자연을 좀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보호한다라는 의식이 아마 있다고 느껴지네요. 이에 대한 사례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경지 확보를 위해 벌목했다. 벌목이 나무를 자르다라는 뜻이죠. 나무를 자르면은 환경을 보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번 작물 재배를 위해 숲에 불을 질렀다. 이것도 아니죠. 숲이 타니까 환경 보호는 아닐 것 같고요. 3번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갯벌을 메워 간척지를 만들었다. 갯벌을 메워서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갯벌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환경보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번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를 만들었다. 그렇지. 답이 이것이 되겠죠. 생태통로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에 사는 동물과 이쪽에 사는 동물은 서로 왕래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지역 간에 이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를 생태 통로라고 부릅니다.
이 길로 사슴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4번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이 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에서 영토 분쟁 중인 두 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도에서 바로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셔야죠. 이 나라는 일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해당하는 나라가 러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이 섬, 이게 쿠릴 열도가 되겠는데, 현재 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영토는 우리 영토이니 돌려달라라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의,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사례, K-POP, 유럽에서 유행하다. 베트남 쌀국수,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네.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전 세계가 하나처럼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된다고 해서 지구촌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의 대답은 세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화와 함께 같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지역화인데요. 지역화는요, 어느 특정 지역의 문화가 고유한 문화로서, 그 지역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고유의 문화가 잘 유지가 되게 되면은, 그걸 지역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화가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춘천의 명물은 닭갈비죠. 그래서 춘천의 명물 닭갈비가 지역화로 인정이 되면, 그 춘천의 닭갈비, 그 지역화를 통해서 발달한 문화가 세계화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는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춘천하면 닭갈비, 그리고 이 닭갈비는 세계적인 음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춘천의 지역화와 춘천 닭갈비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는 같이 가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개념은 다르지만 같이 발전하는 게 상당히 좋다. 같이 두 단어, 세계화와 지역화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검정고시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